오늘 뉴스를 듣다가 좀 이해가 안 돼 갖고 대전 지난해 8월에 대전의 신협에서 현금 3,900만 원을 은행 강도한 뒤 베트남으로 도망갔던 40대가 잡혀왔었죠. 그래서 특수강도,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짜리한테 5년이 선고됐는데, 이제 이게 강도하고 도박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5년형은 실제로는 상습 도박하는 1, 2년형으로 보면 은행 강도형으로는 3년? 한 4년 정도 사이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은행을 털었는데 이런,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장기간 도박을 하고 강도를 하고 도주까지 했고, 그죠? 근데 이제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취한 금액을 전부 배상했고, 이제 3,900만 원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또 직접적으로 폭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판사들의 대가리에 똥 만든 새끼들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금액을 3,900만 원 배상을 했죠. 3,900만 원. 근데 은행 강도라는 것이 단지 무슨 어떤 절도 사건이나 사기 사건 같습니까? 은행 강도라고 하는 건요, 무기를 들고, 당연히, 근데 그 무기가 뭔지 몰라요. 피해자들 입장에는 칼일 수도 있고 총일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3,900. 근데 거기에서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은행 강도가 없는 건 아니고, 그 행위가 경감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 느끼는 거는 이 사람이 뭘 들었는지는 나중에 얘기지, 지금 그 상태에서는. 그 3,900만 원 그러니까 돌려준 거잖아요. 물론 당연히 베트남에 썼겠지만 지가 어떻게든 꼬갖고 줬겠죠. 얘는 뭐 빌리든 뭐 해갖고. 그 은행 강도라고 하는 범죄 자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 판사라는 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은행 강도가 위험하긴 하지. 근데 어차피 니네 손해본 거 없잖아. 다 돌려줬고 맞은 애도 없잖아. 뭐가 문제야라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판사라고 하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범죄는 범죄 그 자체의 위험성과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청원경찰이 없어갖고 거기에 여직원이나 남직원들이 불안에 떨면서 하지만 근무하고 있는 상태를 알고 들어와서 은행 강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범죄 자체 예방을 위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범죄 자체에 대한 거지,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고 다치지 않았으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거면은, 실제로 그러면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다 물어주면 되겠네? 물어주면 그걸로 끝나겠네? 그럼 그 과정에서 벌어진 사회적인 비용이라든가, 그럼 경찰의 어떤 그 수사행위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그런 비용들이라든가 사회적 비용들은 그건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제가 몇 년째 10년 넘게 이런 형태의 비판도 하지만, 법률가들은 법률적 행위의 결과만 생각을 해요. 범죄 자체로서의 정체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범죄 자체의 정체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범죄 전문가들이 이 과정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이 재판 진행의 과정만, 프로세스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현대의 수사사법 시스템이 맞다고 봅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으니까 그건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개인이 갖는 심리적 트라우마라든가 고통은 그 치료 비용은 누가 감당해요? 그거 다 물어줬습니까? 이런 한심한 새끼들이 이 판사라고 하니 참 갑갑한 거죠.
실제로 상습도박과 특수강도 합쳐진 거니까 실제로 은행 강도로는 3년 정도밖에 4년밖에 안 받은 거예요. 그럼 은행 강도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정신 나간, 그것도 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데, 그게 또 얼마나 주가인데,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오히려 준비했던 소화기 불말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오토바이 택시를 바꿔 타고 움직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런 이 판사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도주예요, 도주. 근데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제3의 피해라든가 피해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터폴 적색 수배했고 결국은 외국에까지 가서 잡아왔어요. 그 비용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애초에 12년을 구형했어요. 저는 사실 은행 강도라고 하는 건 매우 위험한 거기 때문에, 강도도 위험하지만은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근데 전 이런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법을 공부했다는 놈들이. 사실 다음 기사는 더 기가 막힌 기사예요.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이죠. 경찰대 5기인데 얘가 갑자기 뭐 지금은 이제 퇴직을 했죠. 갑자기 메가스터디의 사회이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업에 사회이사가 보통 뭐 회계사라든가 아니면 뭐 변호사 이런 건 뭐 얼추. 그리고 사회이사는 기본적으로 사내이사를 감시, 균형, 견제 이러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죠. 대부분은 그 오너의 어떤 그 뭐 거수기 역할을 많이 하죠. 근데 그래, 그건 딱 그랬는데, 아니 경찰 출신의 고위직이 왜 교육업체를 가? 그랬더니 현재 경찰이 사교육 카르텔을 수사하고 있어요. 사교육 카르텔이 뭐죠? 메가스터디 같은 사교육 업체가 결국은 수능 시험 문제를 거래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예측하죠. 그러니까 혹시 정관을 방패막이 삼아서 수사 단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주변에서도 뭐야 얘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는 다수의 현직 교사들을 압색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관련돼서 지금 56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감사원에서 요청이 돼갖고. 근데 문제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협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런 거는. 근데 취업심사기관에서 별 생각 없이 해줬다는 거고,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상실 파견 근무도 했는데, 이런 거죠. 판사들, 검사들 뭐 정관 많이 받으니까 나도 뭐 정관, 꼴뚜기 뛰가 망둥이가 뛴다고 반대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고위직을 했던 놈들, 검사든 판사든 뭐 이런 놈들이 이 기본적인 사회적 마인드 이런 게 없이 그냥 결국은 돈, 자기가 했던 거, 자기가 수사했던 애들을 나중엔 자기가 변호하는,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양식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 없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갖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근데 이렇게 쪽팔리게 살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래도 적어도 경찰 고위직까지 갔으면은 월급도 적지 않게 받았을 거고, 돈이 모자른가요? 배가 고픈가? 아니 그럴 생각이면 왜 이렇게 경찰대를 들어와? 다른 데 좋은데, 그 성적이면 좋은데
서울대 나온 변호사 갖고 돈 많이 벌지. 전 이런 애들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진짜. 이게 기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강간범이 있어요. 20대 여성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갖고 강간을 했어요. 폭행 강간을.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검거됐죠. 지난 7월에 의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20대, 피해자도 20대인데. 그러니까 구형은 21년, 징역 21년인데 법원은 8년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이제 2심도 역시 8년을 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 20대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이런 범죄를 하게 된, 이게 인정이 된 거죠. 그리고 범죄를 계획적 범죄인데 치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범죄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고 범죄 계획을 짜긴 짰는데 그 과정에서 미수가 허술했다고 해서 그게 감형 요소가 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범죄를 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범죄를 아주 치밀하게 해서 치밀하게 한 다음에 다 치밀하게 결과를 내면은 형량이 높고, 짜긴 짰는데 허술하게 해갖고 결과를 내면은 형이 적다. 누구의 관점인가요? 피해자는 A든 B든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허술했기 때문에 감형이다. 그러니까 전 도대체 법률을 한다는 놈들의 머릿속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중요한 건 범죄의 동기죠. 그 과정에, 진행 과정에 서술했다고 해서 감형이 돼야 될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전 두 번째가 더 희한해요.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지는 법 배우지 못했대요. 그건 본인 사정이지. 그럼 피해자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이건 가해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얘가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를 못했기 때문에 얘는 심신미약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성을 강간해도 되는 건가요?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는 범죄고 그 범죄 이후에 얘를 처리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판사들은 얘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면 돼요. 나머지는 법무부나 교정당국에서 다른 어떤 걸 하는 게 맞죠. 지금 이게 섞여버리니까 피해자들은 너무 이거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유무죄 판단과 형벌에 대한 판단은 판사들이 해라, 좋다. 근데 나머지 그 뒤에 얘가 진짜 뭐가 문제가 있고 그럼 그거는 교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이걸 판사들이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거고, 실제로 얘가 진짜 성적 욕구 건전하게 해서 이게 진짜 맞는지는 또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모르면서 그 강간상해, 그러니까 이런 수사나 재판을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수사와 사법 시스템을 다루는 놈들이 도대체 대가리가 뭐가 됐는지 더 기가 막혀. 이게 되게 정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놈들이 정의롭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지도 운영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하도 한심해갖고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행하고 도찰해도 상대방이 놀랐다면 스토킹이 아니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한 게 스토킹을 계속했어요. 어떤 놈이 어떤 여성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뭐도 하고.
근데 문제는 그 과정상에 어떤 일이 있어갖고 피해자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쫓아다녔는데 이 피해자는 그 다른 데 신경 쓰냐고 쫓아다니는 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공포감에 불안을 느끼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5번 쫓아다녔는데 4번은 못 느끼고 1번만 느낀 거. 예를 들면. 그러면 범죄는 했는데 범죄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건가요? 행위는 했잖아요. 과정에 어떤 우연 요소가 있어서 그게 안 된 거지. 아까부터 계속 뭐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얘네들이 범죄를 판단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얘기 뭐냐면 이 가해자는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다른 누구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우연 요소 사라지면 진짜 그땐 크게 되겠지. 그러니까 범죄와 그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이 범죄를 어떻게 보는가가 어제 살만한 세상에서도 사이버 플래싱 할 때도 이게 이렇다고 해서 이게 맞아? 분명히 뭔가를 계속 보냈는데 다운로드 안 했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거야? 그건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걸 보면 내가 잘못하는 걸까? 내가 좀 많이 부족한가? 난 부족하죠. 근데 이런 걸 알고 접근하고 분석할수록 더 이상해요. 외국 얘기 좀 합시다. 핀란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졌어요. 초등학생인데 12살 용의자.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괴롭힘이 있었다고. 글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다행이죠. 지금 물론 한 명이 죽었지만은 총기를 난사했는데 여럿이 다치지 않은 게. 영국에선 이상한. 저도 이게 못하겠는데 물론 이제 영국은 오래전부터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초기에 시작한 나라라서 잘 됐다기보다는 불황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황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숙행위, 구걸행위 하는 이 중에 악취를 풍기는 노숙인을 경찰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즉 아까 말씀드린 구걸과 일부 노숙을 하는 행위에서 이제 경찰이 소란을 일으키는 노숙인을 이동시킬 수 있는데 이 소란 중에 하나가 소음, 냄새, 쓰레기 투기 이런 거죠. 쓰레기 쌓아놓기. 다른 거는 그래. 소음, 쓰레기 쌓아두기, 버리기. 근데 냄새는 좀 악취를 풍긴다고 체포를 해야 되나? 목욕 안 했다고 체포를 해야 되나? 샤워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영국 정부의 고민은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노숙을 범죄화하는 낡은 법을 고치려는 것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이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리가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리에서의 상당 부분의 폭력과 치안 신뢰도 하락은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를 노숙자를 치우는 걸로 해결하면은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느냐? 미국같이 펜타닐 중독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들을 치울 수야 있죠. 저희가 사막에 갖다 버리면 되지. 근데 그런다고 해결되느냐? 어차피 또 들어올 텐데. 그러면 마약을 차단하거나 좀 그런 방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미국은 이미 마약을 차단하는 데 이미 그 골든 타임을 놓친 것 같고 우리도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노숙자들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너 냄새나 체포.
물론 불편하죠. 근데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도입이 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7가지가 있는데, 뭐 다른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입니다. 음주운전에 걸린 놈들은 이걸 불어야지 시동이 걸리게. 불어서 알코올이 기준 이하야지 걸리게끔.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일종 자동 면허. 저는 일종 보통. 여러분 어떻습니까? 2종 자동은 있으시죠? 이제 일종 자동 면허가 되고, 보험 사기 범죄자한테 면허 취소 정지. 이것도 좀 의미가 있죠. 보험 사기 범죄자들한테 그 면허가, 운전 면허가 취소되고 그런 것. 그럴 필요가 있죠. 그죠? 뭐 다른 어떤 건데, 가장 큰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결격 사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이전에 반드시 했어야 됩니다. 벌써 예전역에 했어야 됩니다. 미국은 이미 여러 개 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재범자 5만 5천 명 중에서 5년년 재범률이 38입니다. 엄청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윤창호법, 모순법을 만들어도 실제로 뭐 이게 적용이 안 된다 안 된다 막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반드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엄정하게 또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서 스토킹범에 대한 수사 치료를 병행한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피의자 접근 금지 강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사 재판 중에 보복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스토킹범에 대한 심리 치료가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이게 강제성이 없어요. 즉 심리 상담을 강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해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 근데 가해자가 동의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강제를 할 수 있지? 사실은 스토킹범이 이제 자기가 스토킹 가해자로 찍히게 되면 다 뭐 거부를 하죠. 자기가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심리 상담이 강제화 돼야 되는데, 그러면 심리 상담의 강제화가 효과가 있을 수 있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심리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킹도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준하게 어떤 이런 형태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정이 잘 돼야죠. 즉 이런 스토킹범들을 강제로 심리 상담하려면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어설픈 애들이 하면은 이게 사실은 성과가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뭔가 올해 처음으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해서 경기, 인천,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남부청에 3곳의 스토킹 가해자 치료 상담센터를 시행한다고 하니까, 석박사 이상의 심리 상담사로 심리 분석 및 치료에 투입될 거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제 서울청에서는 재작년에 145명의 가해자한테 심리치료 시범 운영을 했어요. 실제로는 이 심리치료 시범 운영을 통해서 사실 그 재범률을 좀 낮췄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제가 보기에도 이건 낮춰질 수 있어요. 그만큼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한번 두고 보시죠, 이건.